당원을 열어봤을 때는 전 압도적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대표 후보 뛸 때 국민의힘에서 제 여론이 굉장히 높게 나온 지표들도 꽤 있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네. 꽤 잘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당원 투표에서는 김기현 당시 후보가 압도적이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동작할 수도 있습니다. 영남권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네. 한동훈 후보에 대한 우려가 당원들 사이에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는 합니다. 결선 저는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쉬운 어대안은 아닐 것이다. 네. 이번에 탄핵 청문회도 사실은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역풍이 불었나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계속 하는 거예요. 대통령과 국민의힘 더 못한다라는 확신을 저는 아주 많은 국민들이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더 정신 차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지영입니다. 나는 정치인이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야 가리지 않고 거침없이 쓴소리를 하시는 분입니다. 네, 대구가 낳고 순천이 기른 정치인 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네. 아니 그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네. 제가 봤는데 22대 국회에 입성하시고 첫 인청 데뷔신 거죠? 그렇죠. 예. 네. 아니 보니까 막 굉장히 이렇게 지금처럼 부드럽게 질문을 하나하나 하시는데 강 후보자가 안절부절 하시면서 입을 못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막 예,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하는데 강 후보자가 입을 움찔움찔. 그러니까 이제 네. 저희 세대는 네. 국회의원이라고도 너무 이렇게 윽박지르고 후보자들한테 이렇게 너무 과하게 이제 세게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희도 이제 국회에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네.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던 세대고 저희 이준석 의원이나 이주영 의원이 질의하는 걸 봐도 네. 막 소리 지르거나 막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이제 태도는 온화하게 하면서도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진짜 논리로 사람을 제압하고 네. 이주영 의원도 태도가 정말 좋으세요. 그러면서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저도 저희 당의 그런 당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와 맞춰가지고 네. 좀 차분한 가운데서도 내용이나 논리 위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인사청문회 하시고 조금 기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니 그거 못 보셨어요? 그 하시고 나서 일부 유튜브 짤도 좀 돌고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에 있는 기자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네. 아니 이렇게 웃는 얼굴로 질문을 하는데 상대가 너무 긴장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길래 근데 이제 그게 나름의 이제 개혁신당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22대 국회를 대하는 태도. 네, 저희는 뭐 진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처가 기업 질의를 좀 되게 집중적으로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네. 어떤 게 문제라고 집중적으로 보셨어요? 처가가 되게 돈이 많으세요. 네. 그게 이제 제가 그냥 부러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단순히 자산이 많은 게 아니라 네. 아주 이제 적극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네. 기업 집단입니다. 연매출이 한 8천억 되고 자산 총액도 한 5천억 되니까 중견 기업으로서 굉장히 건실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뭐 예를 들면 다른 부처 장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세청은 기업 활동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뭐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과세 처분과 연동이 되는 그런 네. 관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처가의 기업 활동과 국세청장의 직무가 이해상충이 되면 어떡할까? 네. 이해 충돌이 되면 어떡하냐라는 거를 저희가 열심히 봤고 근데 아쉽게도 네. 처가 기업이 사실 조금 문제가 되고 국세청이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될 만한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국세청장이 네. 본인의 처가에 대해서도 아주 공정하게 네. 오히려 더 엄격하게 할 수 있겠느냐를 열심히 물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단순히 돈 많다고 뭐 기업한다고 부러워서 저희가 때려잡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뭐 되게 그냥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거 자체에 그건 대해서는 좋은 거죠. 그리고 좋은 거죠. 그럼 또 그게 또 기업 네. 활동을 하면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럼요. 세금도 내고 얼마나 좋은 그렇죠. 일입니까? 이제 그런 것보다도 이제 국세청장 후보자의 직무와 충돌 네. 뭐 이런 부분 이해가 본 거죠. 충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공정하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공정의 잣대를 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할 부분이 좀 보이셨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그 제도들이 이해상충이 될 때 이해상충을 담당하는 그 부서장에게 신고를 하거나 뭐 회피를 하거나 뭐 이런 식의 제도들이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그 이해상충을 담당하는 그 간부도 국세청장은 자기가 임명해요. 자기 상급자잖아요. 그쵸. 밑에다가 이야기하고 하는 게 그쵸. 사실 이렇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더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고 예. 제도적으로 문제 없는 방안을 좀 강구해봐라라고 하는데 제도는 잘 안 나오고 왜냐면 본인이 거기 국세청 헤드니까 네. 제도는 잘 안 나오고 계속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네. 더 엄격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말만 믿기는 조금 그랬던 거죠. 강민수 보좌가 본인이 이제 처가 관련 사안에 대해서 이제 업무 회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는 후보자로서 적합하다고 보세요? 정확하게 다 회피를 한다면은 그나마 나을 텐데 네. 솔직히 걱정은 되죠. 뭐 이거는 근데 후보자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면도 있는 거 이해하는 게 알아서 기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됩니다, 솔직히. 근데 뭐 그것까지 또 우리가 뭐 다 어떻게 100% 맞겠습니까? 네. 많은 최소한 처가 문제에 있어가지고 회피도 하고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더 좋은 거는 국세청이 처가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하거나 어떤 인터랙션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공개하는 게 제일 좋아요. 투명하게. 네, 관보에 공개할 수 있는 제도가 일정 부분 네.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100% 관보에 실는 게 제도적으로 아직 미비돼 있다면 최소한 국세청 홈페이지나 네. 아니면 하다못해 국회라도 보고해달라 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확답은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걱정이 됐죠. 국회에는 어쨌든 비공개로 국회의원들이 그 상황을 좀 들여다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필요할 건전한 수 견제가 있죠. 될 수 있죠.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의도에서 최대 관심인 국민의힘 전당대회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 국힘 전대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어요. 23일이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뭐 4명의 후보죠. 한동훈, 뭐 원희룡, 나경원, 뭐 윤상현 후보 이 전대 활동 보시면서 누가 가장 좀 잘한다 이런 평가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그냥 둘둘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둘둘로. 나경원, 윤상현 두 분은 좀 잘하시는 것 같고요. 네. 한동훈, 원희룡 두 분은 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윤상현 의원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 컨셉을 알아요. 패배 이후에 쇄신이 키워드가 되는 전당대회라는 걸 네. 알고 본인이 전당대회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계속 그런 뭐 쇄신과 혁신 세미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런 면에서 컨셉을 명확하게 아시고 뭐 토론회나 이런 걸 봐도 태도 면에서 워낙 또 품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아주 높은 점수를 드리고요.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 기대되는 만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전에 이준석 전 대표와 맞붙었던 전당대회 때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토론에 너무 능하니까 조금 본인 페이스를 못 찾는 면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되게 여유 있어 보이고 네. 본인이 판을 잘 끌고 가시는 것 같고요. 잘하고 계세요. 그냥 일반적인 나경원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그 정도 잘 수준.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원희룡, 한동훈 두 분은 진짜 이런 말씀 드리기면 그렇지만 진짜 최악인 것 같아요. 최악인 것 같으세요? 네, 진짜 최악인 것 같아요. 어느 분이 더 최악인 것 같으세요? 두 분 다 최악인데 굳이 따지면은 원희룡 후보님이 더 최악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뭐 한동훈 후보 저는 깜짝 놀란 게 네. 진짜 그 나경원 후보가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부탁해서 뭐 패스트트랙 사건 네. 그 공소 네, 취소해달라 그 3차 토론에서 네. 공개한 거.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분이 진짜 정치 초보다라고 생각했던 게 나경원 후보 지금 겉으로는 앓는 소리하고 막 한동훈 입이 리스크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 나경원 후보 도와주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요. 네.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이야기한 거 그 개인 사건 아니잖아요. 물론 본인의 형사처벌 리스크도 있지만 네.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단체적으로 네. 패스트트랙 사건에 휘말려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거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의원들 저도 많이 알거든요. 22대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분들 입장에서 나경원 의원한테 어떻게 느낄까요? 총대 메고 우리 전체를 위해서 부탁한다. 고맙다고 느낄 겁니다. 나경원 의원이 3차 토론회 때 한동훈 후보가 그걸 공개했을 때 네.
그렇게 얘기했죠. 내 개인적인 일이 그렇죠. 아니다. 이건 당 전체적 차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명분도 있을 뿐더러 물론 아주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그쵸. 법무부 장관 네. 전화해서 좋은 일은 아닙니다. 저도 그거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느꼈을 때는 어쨌든 그때 당시 원내대표가 끝까지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도 책임지고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의원들 입장에서 고맙죠.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도 내가 힘들 때 계속 당을 지켜왔다. 당을 위해서 이런 어려움도 겪었고 내가 빠루들고 있고 막 이런 이미지 손상도 겪었다라는 걸 또 한 번 어필할 수 있어요. 반대로 한동훈 후보는 촐랑이 같죠. 막 얘기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못 가리고 촐랑이처럼 당에다가 수류탄 던지는 자당을 거의 폭파시키려고 하는. 그래도 당을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네. 이거는 거의 뭐 분당대회다 이런 얘기가 전혀 어색하지 않고 한동훈 후보는 저는 그냥 정치 이제 막 시작하는 그냥 검사님 같아요. 그래요. 그 초짜의 느낌이 너무 난다. 너무 나요. 뭐 얘기하는 것도 일단 말이 뭐 평서문이 너무 없어요. 평서문이 없다. 계속 의문문이에요. 이거 뭐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취조하는 것 같아요. 계속. 뭐 언제는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때는 안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검사가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막 말 안 듣는 피고인 있으면, 네. 말 안 듣는 이제 피의자 있으면은 이거 했잖아요. 그때 했고 왜 이때 말이 달라요? 하다가 그래도 말 안 하면 다른 거를 꺼내와요. 그때 당신 이런 잘못도 했잖아. 네. 하면서 이제 딱 반전을 노리거든요. 딱 그 토론의 기법이 별건 수사하듯이. 별건 수사하는 네. 검사의 취조 기법이에요. 저 이거 보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본인이 그게 이제 평생 몸에 배인 거고 네. 효율적이라면 할 수도 있는데 아니 어떻게 패스트트랙 사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꺼내야 할 얘기가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얘기가 있는데. 그래놓고 본인은 김건희 여사 문자가 공개된 거에 대해 가지고는 이런 게 막 공개될 수 있냐 얘기해놓고 자기는 사적 대화 막 공개하잖아요. 와, 저는 그래서 이분은 정말 그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절단낼 사람이구나. 절단낼 사람. 네, 전 그렇게 보였어요. 네, 요 얘기 제가 조금 이따 좀 더 여쭤볼 텐데, 그러면 일단은, 윤상현, 나경원 의원이 좀 잘한 편에 속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원희룡 후보가 좀 못했다. 이 중에 원희룡 후보가 제일 좀 못했다. 이렇게 보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국힘이 이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면서 후보 간에 진짜 좀 선을 좀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거와 더해서 이제 지지자들 간의 육탄전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정말 보기 안 좋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 좀 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전당대회가 아니라 이제 분당대회다 이런 정도까지 있는데 이게 이제 2007년에 뭐 기억하시겠지만 네. 뭐 당시 이명박, 후보, 박근혜. 후보 네. 그때 엄청 세게 경쟁을 하고 이후에 이명박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에 친이 친박이 뭐 같은 여당이었지만 서로 여당인데 야당 같은 여당의 역할을 친박이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 내부 선거에서 나온 얘기는 흘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BBK가 누구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하니까 네. 이명박 그리고 그 최태민 막. 네. 더 근래에는 이재명 대표 대장동 사태가 누구 입에서 나왔습니까? 이낙연 후보 입에서 네. 나온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흘려 들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댓글팀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엄청나게 민감해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지자들이 몸싸움을 하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대통령 권력이 약해져서 그래요. 대통령 권력이 약해져서. 네. 만약에 대통령 권력이 아주 셌다면 네. 한동훈 후보를 바로 제압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친윤계 지지자들, 그게 이제 친원계 지지자라고 할 수 있겠죠. 원희룡 후보 지지자로 약간 전이돼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분들이 보기에도 답답한 거예요. 이게 대통령하고 당대표가 이렇게 불구대천으로 싸우면 안 되는데 네. 대통령의 의지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래도 계속 막 어대한이다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본인들이 보기에는 당이 두동강 나게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마음에 육탄전 벌이고 그러는 건데 결국 핵심은 네. 이 지지층을 어쨌든 설득해야 되는 네. 각 그 후보 진영에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설득하고 네. 그 각 후보들이 벌이는 난타전이 일정 도를 안 넘도록 관리를 했었어야죠. 본인들부터가 서로 뭐 내일부터는 절대 눈도 안 마주치겠다. 같은 당이라고 생각 안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싸우고 있는데 지지자들이 어떻게 안 싸우겠어요? 그걸 본 지지자들은 뭐 더 감정이 올라올 수밖에 없죠. 어, 우리나라가 네.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은 진짜 총기가 규제가 엄격한 나라이기 때문에 참 다행이지. 이거 정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싸우고 있고 어쨌든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지자들 입장 친윤 뭐 친원계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흐름을 좀 바꾸고 싶은데 바꿔지지 않는 거에 대한 답답함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각종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은 이른바 이제 한동훈 후보가 대세를 좀 유지해가는 이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친윤계 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당원을 중심으로 한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저는 일정 부분 동감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국민의힘 계실 때 저도 당대표 네, 후보 당대표 후보 해봤고 출마를 해보셔서 그 현장을 정확하게 아실 테니까. 알죠. 예, 어떻게 보세요? 이 흐름이 조금 그 가령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에 대한 여론조사 추이가 좀 줄어들 수도 있다. 당원을 열어봤을 때는 전 압도적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압도적이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네. 저도 예전에 보면 네. 제가 당대표 후보 뛸 때 국민의힘에서 제 여론이 굉장히 높게 나온 지표들도 꽤 있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네. 꽤 잘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워낙 또 이제 친윤 조직표가 셀 때기 때문에 네.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당원 투표에서는 김기현 당시 후보가 압도적이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동작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친윤도 나름대로 뭐랄까요 치열하게 뛰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이제 원희룡 후보의 문제점을 얘기했지만 원희룡 후보가 그걸 제대로 받아 안을 만한 퍼포먼스를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되게 답답한 국면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나경원 후보가 그 표심의 대상이었다면 저는 네.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근데 원희룡 후보가 본인의 컬러가 너무 안 보이고 너무 그리고 퍼포먼스가 들쑥날쑥해요. 어떨 때는 굉장히 강하고 어떨 때는 또 굉장히 약간 힘을 너무 빼고 하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원희룡 후보는. 그러니까 그렇게 브라이트하시고 정말 남원정의 일원으로 개혁적이셨고 국토부 장관으로서도 뭐 부침은 있었지만 어쨌든 하셨던 분인데 지금 봤을 때는 어떤 그런 친윤이 밑에서 조직표를 막 긁어도 네. 이게 원희룡 후보에게 잘 이렇게 안 가고 중간에 전달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아, 전달 사고가 나는 것 같다. 네. 당원들이 확신을 못 가지는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면 1차 선거가 있기 전에 네. 가령 이제 이 표를 받아 안아야 되는데 지금 못 받아 안으면 이 가야 될 표들이 지금 둥둥둥둥 떠 있다면 네. 뭔가 그 중재 세력이든 뭐가 작동을 해서 나경원 후보나와 원희룡 후보가 1차 투표 전에 연대를 좀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런 게 합리적인데 네. 우리가 이제 이런 방식이나 전략이 합리적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면 네.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하다. 국민의힘에서는 뭐 제가 어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합리적입니다라고 하는 걸 거의 못 봤습니다. 근래. 아, 그런 합리성을 쫓아가는 보통 행태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라고 하면 보통 그렇게 갑니다. 막 이상한 사적인 문자가 공개되고 막 서로 네.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싸우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합리적인 중재나 전략 수립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인물이 과연 누굴지 모르겠습니다. 있는지도 모르겠고. 네. 그런 상황에서 특히 결선이라는 제도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못 할 겁니다. 아마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해야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너무 한동훈 후보에게 스포트라이트 가 있는 거를 두 분이 작은 컨벤션, 네. 원나 단일화 해서 네. 작은 컨벤션이라도 일으키고 해야 되는 게 합리적인 사고인데 뭐 될 리가 없어 보입니다. 느낌이. 네. 아니 저는 3차 TV 토론 보면서 약간 느꼈던 게 나경원 후보랑 윤상현 후보가 서로 네. 서로 당대표가 돼야 할 분이라면서 이렇게 아니, 덕담을 주고받으시더라고요. 그 두 분은 서로 뭐 악감정이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분들 사이의 연대도 근데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네.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네. 그럼 결선 투표까지 안 가고 그냥 끝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원래 이 정도 페이스고 한동훈 후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네. 또 국민의힘 당원들은 특히 일반 여론조사와 다르게 대통령과 당대표가 이렇게 죽어라 싸우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네. 결선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희룡 후보가 그걸 잘 받아 먹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그리고 뭐 이제는 그 남의 당이 돼가지고 네. 그렇게 열심히 또 보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근데 영남권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네. 표심이 확실히 원희룡 후보 쪽으로 이동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한동훈 후보에 대한 우려가 당원들 사이에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는 합니다. 그걸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만약에 나경원 후보가 그걸 잘 공략해낸다면은 그 표가 뭐 재밌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결선 저는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쉬운 어대안은 아닐 것이다. 저는 아주 그렇게 쉬운 봅니다. 어대안은 아닐 것이다. 네. 아까 그 후보들끼리 싸울 때 이제 그 지지자들이 그렇게 싸우는 건 어쨌든 후보들이 조금 어느 정도 선까지 가야 후보들 관리도 좀 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약간 말씀을 하셨는데 그 3차 TV 토론에서 나경원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 한동훈 후보한테 소위 말해 이제 한동훈 후보의 지지 세력들 팬덤들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너무 도가 지나치다 이렇게 좀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후보 팬덤 그 이제 이거와 같은 맥락으로 그 한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들 이제 지지자들은 한 후보 팬들을 이제 한 딸이라고 얘기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의 개딸 비슷하게 개혁의 딸 비슷하게 해서 한동훈의 이제 저기에서 한 딸 이렇게도 부른다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시기에도 국민의힘에서의 이 팬덤이 그 정도의 조금 이렇게 극성 팬덤으로 나타나는 양상으로 많이 변했다고 보세요? 아니 저는 정치는 유권자 탓은 가능하면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팬 정치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시고 네. 적극적으로 의사개진해 주시는 국민들을 우리가 뭐 폄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분들을 어떻게 리드하느냐일 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재명 대표와 개딸을 보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개딸의 어떤 막 문자 테러나 아니면 막 이런 과한 행동들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메시지를 내지 않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도 막 어디 사무실 찾아가서 뭐 테러하고 이런 건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고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거기 위법에까지 가지 않는 열성 지지를 뭐라 그러겠습니까?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열성 지지층 갖고 있는 것도 뭐 본인의 역량인 거죠. 근데 결국 그 팬덤을 어떻게 잘 자제시키고 그래도 그 에너지를 좀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느냐. 근데 지금 봤을 때는 그런 노력들이 그렇게 충분해 보이지 않아요. 더 적극적으로 메시지 내야죠. 어떤 식으로 더 적극적인 메시지를 낼 수 있을까요? 결국 계속 그런 메시지를 발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쨌든 스스로도 이게 당내 선거고 이게 우리가 죽자고 싸우는 게 아니라 총선 패배 이후에 어떻게 하면 그래도 쇄신을 해볼까 함께 힘을 합쳐볼까에 대한 것이고 타 후보들에 대한 공격하지 말아달라 그런 걸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죠. 우리가 함께 가야 한다. 그렇죠. 근데 그런 메시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 토론하고 뭐 메시지 내고 하는 거 뭐 되게 공격적이잖아요. 그럼 팬덤들도 그 느끼는 거죠. 한동훈 후보는 저 후보를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약간 진짜 막 공격하고 싶어 하는구나. 후보의 그 워딩이 팬들에게는 메시지로 이어지고 그리고 팬덤이 그걸 세게 움직일 때 즉각적으로 자제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나오지도 않고 이러면 팬덤이 막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전대에 있으면서 이제 한번 이렇게 출렁했던 게 김건희 여사 문자 공개되면서잖아요. 근데 이게 당원 투표에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표가 갈 곳을 못 찾는 것 같아요. 영향은 있지만 아직 갈 곳을 못 찾고 있다. 아니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는 당 대표와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가 죽어라 싸우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문자 일식 사태로 대변되는 걸 보면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졌고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야 이거 이래서 되겠어?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참 심각한 거냐면
한동훈 후보에게 문자 메시지를 공개해서 타격을 주려고 하는 세력이 있겠죠. 아마 친윤일 텐데. 얼마나 마음이 급하냐면은 댓글팀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문자 메시지가 막 공개되도록 해요. 이거는 정말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 분별력도 없을 정도로 네. 한동훈 후보에게 책임론을 전가하고 한동훈 후보를 반윤 후보라고 딱지를 네. 딱 짓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당원들은 불안감을 느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할 건데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잘 모르고 있고 전당대회는 막바지로 가고 있어서 네. 한동훈 후보에게 악영향이 있는 것은 저는 확실한데 네. 그게 얼마나 표면화될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남은 한 4일 이때 이제 그렇죠. 좀 또 지켜봐야겠다. 네. 지금 댓글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 한 후보한테 제기된 이 사설 여론 조성팀 있잖아요. 네. 이거 윤상현 후보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결백하면 왜 이거 문제 제기한 장해찬 전 최고 고소하지 않느냐. 그렇죠. 원래 고소 이런 거 잘 하시는 분인데. 네. 이제 그랬더니 또 장해찬 전 최고도 페북에 그 얘기를 계속 올리시잖아요. 왜 고소해라. 근데 이제 한 후보가 얘기하기로는 당내 선거에서 내가 이렇게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이제 고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취지를.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댓글 팀 이 의혹의 실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저는 보세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그 발언이나 메시지가 아주 구체적이고 또 진정성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본인이 직접 함께 하지 않았다면 네. 할 수 없는 네. 구체적인 증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일국의 대통령 배우자가 여당의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하고 문자 메시지를 아주 포멀하게 정중하게 주고받고 있는 네. 상황에서 아무런 실체가 없는 얘기를 했을까. 거기서부터 저는 의구심이 있고요. 네. 자, 한동훈 후보의 아까 그 얘기. 당내 선거니까 뭐 고소 안 한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게 얼마나 선택적인 얘기냐면은 그렇게 당내 선거고 당내 화합이 중요하면은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그 공소 취소 그 부탁한 거는 왜 폭로했습니까? 그게 더 타격이 클 수도 있어요. 장해찬 전 최고위원 지금 무소속이잖아요. 네. 고소하는 것보다 네네. 그렇잖아요. 그렇게 본인이 이미 이 선거판에 들어와서 당내에 수류탄 던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소 못하겠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납득합니까? 선택적 침묵인 거죠. 아니면 선택적 아량. 선택적 아량을 베풀 때는 아량을 베푸는 사람도 뭔가 구린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본인이 정말 깨끗하고 페어플레이하고 당의 화합을 추구하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면은 네. 이걸 고지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본인이 폭탄 던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훨씬 더 신뢰가 간다. 더 신뢰가 간다. 네. 그럼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한테 메시지를 보내면서 했던 문구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측 네. 댓글 팀의 네. 존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뭐 양쪽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측 네. 다 있었을 저는 것 뭐 김건희 여사께서 본인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특히 선거 국면에서는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뭐 유튜버가 됐든 스피커들이 됐든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한 걸로 여의도에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정말 위법한 어떤 드루킹 같은 뭐 불법 소프트웨어를 쓰거나 네.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형태의 위법한 댓글팀일지는 모르겠으나 네. 뭔가 여론에 영향을 주기 위한 노력들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하고요. 네네. 그거는 저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위원장 모두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동훈 네네. 위원장에 대해서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 신뢰하고 네. 김건희 여사도 굉장히 많은 유튜버들이나 이런 분들과 교류하면서 네네.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신경을 썼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결국은 전대가 끝나더라도 야당에서는 이걸 이제 어쨌든 사법부의 영역으로 끌고 가려는 공격의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좀 전에 한동훈 후보 비판하셨던 내용 있잖아요. 네.
그 패스트트랙 그것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벌써 한동훈 후보랑 나경원 후보 모두 사법 대상이다라고 벌써 이제 공격을 시작을 공격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 입장이라고 공격이죠. 해야 네. 되는지 어쨌든 입장을 발표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첫 번째로는 수사 대상이라고 보세요, 두 분? 댓글팀 이런 거 나온 순간부터 저는 한동훈 특검은 현실화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댓글팀 나온 이후로 한동훈 특검은 현실화될 걸로 보인다. 네. 그러면 이 패스트트랙 형사사건 고소 취하건 관련해서는 나경원 후보랑 한동훈 후보가 수사 대상이라고. 저는 이게 이제 뭐 얼마나 실체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네. 사실 말로 부탁한 정도라면 이게 어떤 범죄에 적용이 될지 저도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네. 뭐 그 부분은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시끄러울 거는 명확해 보입니다. 저도 이게 사법적인 영역에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한동훈 특검은 현실화 될 것 같은 게 네. 원래 민주당이 좀 미온적인 입장이었어요. 조국 혁신당은 엄청 하고 싶어 했고, 그렇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뭐 한동훈 특검까지 이랬는데 이게 댓글팀 이런 거 얘기 나오고 하니까 본인들도 예전에 김경수 지사 드루킹, 네, 드루킹 특검을 하고 실제로 뭐 처벌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안 하기도 좀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거는 한동훈 특검 올라왔을 때 대통령이 거부권 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렵죠. 대통령이 정말 그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거부권 안 써도 웃기겠지만 저는 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왜냐하면 다른 특검들과의 네. 뭐 어쨌든 뭐 형평이나 균형을 맞춰야 될 거고 이것만 안 쓰면 너무 속보이니까 거부권 쓸 것 같아요. 저는 재의결 때 국민의힘 의원 8명 이탈 없을까요? 저는 100% 한동훈 특검 찬성 누르는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제가 생각난 사람들만 해도 그냥 제가 이름을 말해도 부담 없는 사람들, 네. 이철규 의원님, 네. 조정훈 의원님 등등등 친윤들 지금 한동훈 후보라고 하면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 찬성표 누르죠. 왜 안 눌러요? 부담 없이 누른다. 부담 없이 누르죠. 그분들은 찬성 찍어놓고 시작할 거예요 아마. 아, 무기명이고 또 재의결돼서 그렇죠. 제2요구 와서 돌아오면 무기명이니까. 무기명이면 저는 그래서 아주 재밌게도 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단기간에 개시되는 특검이 오히려 한동훈 특검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친윤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요. 이게 그리고 이건 제가 너무 정치적 상상력의 영역인지 모르겠지만 네네. 단순히 기분 나빠서 찬성 찍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 되면 네. 특검 핑계로 끌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가 또 국회에서 좀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나오죠. 왜냐하면 친윤들 입장에서는 일반 수사기관의 수사도 아니고 네. 특검에 맨날 시달리는 사람이 어떻게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네. 해서 내려와야 된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그렇죠. 당대표가 네, 우리가 그렇게 이재명 대표 욕했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벌써 토론에서 그 말씀들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친윤들 입장에서는 제2요구 왔을 때 찬성 찍어버리고 특검 출범했는데 어떻게 당대표하냐. 네. 내려가라. 네. 라는 시나리오가 저 현실화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 얘기가 지금 어쨌든 전대 자체에서 한동훈 후보를 표심으로 이기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그렇죠. 예, 특검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신다는 네, 저는 거죠.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한 며칠 안 남았는데 이 전대 마지막 남은 변수가 뭐 좀 더 있을까요? 어쨌든 정치 생물이란 저희가 예측 못하는 뭐가 또 있을 수도 왜냐하면은 있지만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와의 사적 대화를 공개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로 이제 네. 당내에 수류탄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변수는 얼마든지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경원 후보 쪽에서 이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3차 토론 있고 나서 이게 이제 토론 형식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4차 토론에서는 두 분이 엄청 세게 붙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재밌게 네. 관전해야 될 거는 원희룡 후보입니다. 그래요? 어떤 걸 저는 저희가 다음 봐볼까요? 폭로는 원희룡 후보 쪽에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원희룡 후보 왜냐하면 쪽에서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 가장 안 좋은 거는요. 네. 한동훈 나경원 구도로 싸우는 거예요.
아, 그쵸. 본인이 희미해지잖아요. 그러면. 그쵸. 그러면 원희룡 후보와 원희룡 후보를 지원하는 친윤들 입장에서도 한 방 센 걸 날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포커스를 다시 한동훈 원희룡 관계로 가져와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선거는 구도 싸움이 되고 그렇죠. 구도에서 밀려버리면 그렇죠. 3등 후보처럼 되면 안 그렇죠.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희룡 후보 쪽에서도 뭔가 센 폭탄이 하나 터지지 않을까 그렇게 남은 요 기간 추측합니다. 동안 네. 예, 충분히 가능성이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국회 현안 중에 해병대 특검법이랑 이제 탄핵 청원 청문회 두 가지 정도가 지금 좀 핫한 것 같은데 네. 먼저 해병대 특검 잠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현실적으로 국힘에서 전당대회 이후에 이제 이거 재표결 이뤄질 가능성이 큰데 일단 이거는 네. 이탈표가 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희가 희망과 전망을 분리해야 되는데 네. 희망은 당연히 이탈표가 많이 나와서 통과되길 바라지만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현재 민주당 안은 못 받겠다고 대부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최상병 특검에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김재섭 의원이나 조경태 네. 의원 같은 분들도 현재 민주당 안은 못 받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도 지금 이 해병대 특검을 찬성은 하지만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시고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는 민주당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중재안을 내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번 민주당 안에 대해서도 찬성 표결을 했고요. 네. 다만 지금의 민주당 안 제가 봐도 아주 잘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특검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네. 찬성을 한 것이고 네. 근데 계속 쳇바퀴 돌잖아요. 솔직히 통과시키고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지 못하니까 내가 그렇죠. 중재안을 그럼요. 더 나아가기 위한 중재안이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중재안 만들 때 네. 국민의힘 의원 그다음에 국민의 의원들 뭐 민주당 의원들하고 상의하면서 네. 그나마 양당에서 그래도 이 정도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를 네. 나름대로 고심해서 만든 아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재섭 의원 같은 분도 대놓고 천하람 안 정도는 받을 만하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뭐 정성호 의원 같은 친명계 좌장이시죠. 그런 분들 중심으로 네네. 뭐 한동훈 아니든 천하람 아니든 제3자 추천으로 해서 특검을 하는 게 중요하지. 예. 그런 얘기들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중재안을 통해서 한 발자국씩 더 갈 수 있고 김재섭 의원 대놓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3자 추천의 중재안이면 국민의힘에서도 5명 이상은 찬성한다. 5명 이상은 찬성한다. 8명이 필요하니까 아직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 한동훈 후보가 본인이 이야기했던 뭐 최상병 특검에 대한 얘기가 진정한 거라면 네.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죠. 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부담스러우니까. 네. 아니 근데 지금 최근 또 민주당의 흐름을 놓고 보면 이게 어쨌든 국힘에서 이탈표가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없다면 이제 요 민주당 안으로만 간 걸로 없다면 통과가 안 될 거고 그럼 다시 폐기가 될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이제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뭐 가령 의원님 내시는 중재안이라든가 아니면 한동훈 후보가 낸 이제 제3자 발의하는 뭐 이걸로 갈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여기 지금 약간 3차 발의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좀 더 강도를 높여서 국정농단 요걸 좀 더 실어서 가려는 분위기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네. 그러니까 너무 자꾸 판을 키우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원 취지가 있는데 원 그대로 취지가 가서 있는데. 가야 되는데 왜 자꾸 덧대냐? 그러니까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더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너무 욕심만 낼 게 아니고요. 네. 자, 제가 요새 그래서 조국혁신당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요. 조국혁신당이 사실 어찌 보면 매운맛 민주당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매운맛 민주당. 보기에 따라서. 네. 근데 그분들도 어쨌든 특검법의 처리가 필요하다라고 봐가지고 본인들 추천권 내려놓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본인들 추천권 다 가지겠다. 심지어는 특검의 범위 점점 더 키우겠다. 아니 그렇게 하면은 또 그냥 한 바퀴 도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냥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쓴다고 공격하는 것밖에 안 남는 거죠. 네. 정쟁이다 그냥. 이 그럼요. 특검을 정쟁으로만 활용하는 거다. 이 일이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한 8분 가량의 동참은 이끌어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네. 가야 된다. 그런 것이고 그런 시도는커녕 요새는 또 그냥 상설특검 활용해서 하면 된다 해서 네. 또 윽박 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카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상설특검도 이게 약간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추천권을 무조건 본인들이 가져가는 걸로 상설특검 관한 규칙을 바꾸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럼 그냥
야당이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수사기관이 하나 창설되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당의 추천권을 어떻게 네. 일반론적으로 다 뺏어버릴 수가 있어요. 상설특검을 구성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네. 저는 민주당의 블러핑이기를 바라고요. 이거를 실제로 하는 거는 저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요 상설특검까지는 뭐 아직 엄청 많이 이제 논의가 전개된 건 아니죠. 된 것 같진 않은데 여전히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카드로 놓고 보면 이제 3차 발의하는 경우랑 상설특검인데 이 3차 발의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동훈 후보가 얘기한 뭐 어쨌든 대법원장 추천으로 가느냐 아니면 뭐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네, 뭐 대한변협으로 네. 가느냐 아니면 뭐 민주당의 이 안이 계속 간다면 사실 또 조금 통과가 또 말씀하신 대로 쳇바퀴돌대로 돌 수도 있으니까 네. 이어서 또 뭔가 좀 변형이 있느냐 뭐 요 정도인데 지금 민주당은 여기에 이제 국정농단을 또 덮게 되겠다고 하는 거니까 뭐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그냥 네. 안 하겠다는 얘기죠. 안 하겠다는 얘기다. 네. 조금 좋지 않다. 네. 그 여기에 근데 이제 조국혁신당이 이 얘기했더라고요.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 안 되면 윤석열 특검법 발의하겠다. 해야 된다. 근데 뭐 그런 거는 약간 정치적으로는 하나만한 얘기인 거죠. 좀 더 강경한 그냥 구호 정도로만 네. 의미 왜냐하면 없다. 저는 이런 것들이 네.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 분당대회를 하고 있어서 국민의힘이 더 결집할 거다라는 얘기가 다소 공허해 보이지만 네. 어쨌든 최상병 특검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내 소수의 소신파들이 네. 더 설 자리가 없어지죠. 이게 결국은 대통령과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고 이거 썼다가 안 되면 더 센 거 쓸 거야. 이거는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진짜 그냥 정권 압박용이구나. 이렇게 느끼면 국민의힘 내에 있는 소신파들도 설 자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더 이거는 어렵게 되는 거죠. 그냥. 네. 그리고 윤석열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 안 하겠어요? 당연히 제2요구 하겠죠. 그거를 국민의힘에서 좋다고 이탈해서 사인해주고 이러지 않을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건 뭐 확인이 좀 더 필요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뭐 국민의힘 모 의원이 오늘 어디 방송에 나오셔서 이 해병대 특검법에 찬성을 한 안철수 의원조차도 지금 요런 변화로 입장을 조금 바꾸고 있다. 그럴 명분을 주는 거죠. 자꾸. 예, 그런 얘기는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야당들도 좀 더 전략적으로 너무 네. 막 강경 일변도가 아니라 일이 되게끔 좀 네. 해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역시 천하람 중재안으로 가야 되는데. 역시 천하람 중재안으로. 네. 그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랑 얘기를 좀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 뭐 민주당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가지고 좀 더 논의를 좀 해보실 생각도 있으세요? 네, 저희는 뭐 당연히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각 당의 원내 지도부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다들 그냥 뭐 본인들의 원래 입장에 치우친 그런 생각이고, 다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요즘은 뭐 원내대변인 나오는 좀 부분들 봐도 이제는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해서 문은 열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아주 전향적인 입장 변화는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그 대통령 탄핵 청문회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야당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추진하는 거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이제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개혁신당은 어떤 입장이세요? 뭐 저는 위헌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좀 이상한 건 맞습니다. 좀 과하다고는 생각하고요. 이제 청문회를 열 수는 있죠. 그리고 네. 청문회에서 증인들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형식적인 요건들은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과하잖아요. 그냥 딱 봐도. 왜냐하면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정말 아주 무거운 절차입니다. 요즘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은 탄핵이라는 거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뭐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예방적 탄핵 같은 얘기를 하지 않나?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꺼내질 네. 않나? 탄핵이라는 제도를 굉장히 정략적으로 너무 가볍게 소비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탄핵이라는 절차도 쓸 수 있는 것이고 네. 탄핵 사유가 명확하면 당연히 국회도 나서야 되겠죠.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겁고 엄중한 절차를 국민청원에 대한 청문회라는 방식으로 다소 캐주얼하게 접근해서 그런 상대적으로 가벼운 절차에서
오만 대통령실의 주요 참모들, 심지어는 대통령의 가족들을 불러내는 것은 저는 그렇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 국민청원 탄핵에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도 심지어 그런 얘기 하죠. 이런 식의 어떤 제안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가족들 불러가지고 뭐 하고 뭐 그때도 이제 뭐 아마 대통령의 사위 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조금 이제 도를 넘는 거 아니냐라고 본인이 만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은 우리 정치가 계속해서 서로 적대시하는 게 더 높아지죠, 강도가.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본인들에게도.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뭐 이런 게 있다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물론 저도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라든지 많은 부분 비판할 점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갈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탄핵 청원에 대한 어떤 청문회라는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은 너무 우리 어떤 탄핵이라고 하는 절차의 무거움을 못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청문회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거 안 들어가기도 뭐하고 들어가기도 뭐하고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이번엔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괜히 야당의 동무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뭔가 가서 방어를 하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을까라고 뭐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어쨌든 국민들을 향해서 뭔가를 좀 그렇죠. 알리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네. 국민의힘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가령 법사위 같은 경우에 이제 야당이 이제 사실상의 동부대가 되면서 이제 국민들한테 보여줬던 이제 22대 초기 모습이 좀 있잖아요. 네. 이제 이때 나중에 이제 또 국민의힘 들어오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그 상임위 운영의 방식에 대해서 조금 여당 쪽에서는 비판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근데 저는 여당과 정부가 더 정신 차려야 되는 것 같아요. 여당과 정부가 더 정신 차려야 된다. 솔직히 말해서 과한 부분들이 있죠. 원구성 협상부터 민주당의 행태가 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부분이? 뭐 예를 들면 법사위 운영이 다 독식해서 네. 가져가고 그런 부분들 다 너무 밀어붙이기식인 것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역풍이 불었나요? 저는 이제 약간은 있겠죠. 예컨대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이나 어떤 불신임에 비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별로 안 오르고 있고 뭐 이런 지표들은 있긴 있을 겁니다만은 대통령이 불쌍하다 우리가 대통령 지켜주자라는 수준의 역풍이 있었나요? 저는 못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도 뭐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더 못한다라는 확신을 저는 아주 많은 국민들이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소 독주하고 이번에 탄핵 청문회도 사실은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저는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고 역풍이 불거나 저는 그 정도까지는 못 느낍니다. 그냥 좀 과하네. 네. 국민의힘의 비판이 탄력을 받지 못한다. 저는 뭐 아무도 그냥 니들은 뭘 잘하는데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얘기해도 뭐 그렇게 크게 막 공감이 그렇게 가진 않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정청래 의원이 그때 임성근 사단장이었나? 군인을 막 퇴장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또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군인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무례하게 할 수가 있냐. 어쨌든 우리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게 군인의 역할인데 제복 입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반대로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랬을 때 제가 만약에 2스타, 3스타 되는 사람이면 저였으면 진짜 뭐 영화에서 나오듯이 이런 모욕을 받을 바에 내가 배지 내려놓고 그만두겠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행태냐. 내가 내 자리 하나 지키자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국군에 대한 이거는 모욕이다. 그런 결기도 없잖아요. 솔직히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뭔가 이 민주당이 독주해서 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러면 뭔가 어떻게 되치기를 하고 이런 그림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너무해요라는 얘기만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럼 국민의힘 편 들어줘야지라고 하는 국면이 아니다. 네. 결국 본인들이 뭔가 잘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많은 국민들이 변화의 기점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최상병 특검법 네. 문제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문제라든지 네네. 뭔가를 풀어내면서 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엄격하려고 하는데 네. 민주당 보십시오. 계속 저렇게 막 독주하고 우리를 계속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 나와야 되는데 본인들은 총선 지고도 아무런 쇄신 노력도 없으면서 민주당만 독주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들이 민주당이 힘이 더 세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총선 그렇게 찍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국민의힘도 좀 정신 차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4명의 후보 모두 사과해야 된다라고 이제 토론에서 그럼요. 왜 아직 안 합니까? 이제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나와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김건희 여사 이 명품 가방 관련해서 받은 당일날 직원한테 돌려주라고 지시를 했다 이렇게 해명을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거 좀 늦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더라고요. 거짓말이겠죠. 이 해명 자체가 거짓말이다. 네. 이걸 이제 와서 이야기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했을 네. 때 물어봤어요. 디올백 어디 있냐고. 맞아요. 네. 답이 제대로 안 나와요. 가서 직접 보면 어떻겠냐라고 네. 요청하셨잖아요. 디올백 어디 있냐? 그 얼마 간단한 질문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 청사 어딘가에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어 있다. 몇 층에 있는데요? 모른대요. 제가 심지어 그 수많은 거기 나온 대통령실 간부들한테 다 네, 물어봤어요. 네. 한 명이라도 아냐? 그걸 어떻게 다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포장된 채로 너무 예쁘게 잘 보관되어 있다면은 왜 가서 보지 못하게 해요? 제가 만약에 대통령 비서실장이면 의원님 지금 당장 저랑 손잡고 가서 봅시다. 저희는 숨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가서 의원님 가셔서 동영상 하나 찍어서 오시죠. 근데 왜 그러면은 그때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거는 조금 논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시는데 왜 그러셨다고 보세요?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 그렇게 되면 언제 대통령실의 관리하에 들어왔고 네.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관리 번호가 부여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탐탁치 않은 측면들이 굉장히 깔끔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도 보세요. 직원이 영부인이 그걸 하라 그랬는데 깜빡했다. 네, 깜빡 잊어버려서 그러니까 바로 돌려주는 거는 예의가 아닐 수 있으니 좀 지나서 돌려주라고 해서 깜빡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저는 네. 혼선들이 있었을 것이고 네. 어디와 어디 혼선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영부인 개인과 대통령실 사이에 혼선도 있을 수 있고 네. 심지어는 저는 음모론적으로 가고 싶지 않고 어쨌든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도 뭔가 계속해서 숨기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요? 네. 저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포장도 뜯지 않은 채로 뒀다. 그리고 조금 지나 다시 설명이 왔는데 포장은 뜯었다가 다시 포장을 그대로 해서 제대로 뒀다.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근데 어차피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의구심을 갖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 입장에서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차라리 완전한 공개를 해야죠. 네, 뭔가 초기에 깔끔하게 정리를 그럼요. 미안하다고 하고 설명을 딱딱딱 하고 공개를 하고 했으면 그렇죠. 이런 의혹이 없었을 텐데 그게 좀 그렇지 않다. 네,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네. 안 꺼내던 해명을 꺼내는 거는 오히려 의구심을 5배 더 증폭시키죠. 네. 정말 뭐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이제 대통령실 기록물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아직 보면은 기록물인데 기록물로 아직 수사 중이라서 네. 뭘 하지를 못했니 지금 결정. 약간 배치된다라는. 저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아주 간단한 사건인데 네.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굳이 의혹이 키워지지 않아도 될 사안일 수도 있는데 좀 키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개혁신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개혁신당 당명 교체에 이제 좀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당명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상황이고 네. 교체 지금의 당명 그대로 쓰자라는 당원들의 의견이 더 크면 그대로 갑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교체 여부는 확정되진 않았다. 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는 언제쯤? 아마 24일 뭐 그때쯤 24일. 당원 투표를 하니까 뭐 네. 7월 중에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총선 전에는 이준석 대표 그리고 뭐 천하람 원내대표 네. 어쨌든 이 마우스 화력이 더 지금보다 컸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저희가 더 애쓰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두 분의 뭐 컨텐츠라든가 뭐 어쨌든 영향력이 약해졌다라는 취지는 아니고 이 국회 원내에 있느냐, 원내 이제 그 원내에 있는 정당이냐 그렇지 않은 정당이냐의 한계가 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를 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니까 어떠세요? 저희는 다행히 원내 정당이 됐죠. 네, 원내 정당이 됐는데 이제 저희는 뭐 교섭단체 너무 감사하고. 네. 그런데 이제 저희한테 그런 얘기들 하신 분들이 있어요. 막 의석이 적어서 뭐 힘들지 않아요. 막 저는 웃으면서 그럽니다. 국민의힘은 뭐 할 수 있어요? 지금 원내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정당 중에 뭘 할 수 있는 정당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정당 중에. 네. 그러니까 사실 힘든 건 다 매한가지고요.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도 원구성 협상에 있어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뭐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정당은 다 힘듭니다. 저도 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의석수가 적다고 징징거릴 생각 전혀 없고. 네. 국민들께서 저희에게 주신 의석이 그겁니다. 대신에 이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활약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 170명의 의원이 있고, 네. 국민의힘에 108명의 의원이 있죠. 네. 그 중에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170명 중에 몇 명이 될까요? 국민의힘에 108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꼭 최상병 특검법 이런 거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문제 아닙니다. 그냥 정말로 자기 색깔 내고 자기가 자기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하는. 네. 전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론에 예속되는 현상이라는 거는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고. 네. 저희 개혁신당은 비록 숫자는 많지 않지만 한 명 한 명이 자유의 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늘 제 방송도 그렇지만 여당도 야당, 뭐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잘한 건 잘했다. 네. 잘못한 건 잘못했다. 할 수 있고 저희 머리에는 뭐 줄이 있어서 누가 당기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숫자에 비해서 그래도 여론 형성에 있어가지고 훨씬 더 그래도 선명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숫자가 물론 대의민주주의에서 중요하지만 네. 저는 국민들께서 야 다음번에는 개혁신당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네. 야 저렇게 그래도 지 마음대로 자기 소신대로 하는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에 조금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저희에게 주어진 의석을 잘 활용한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호 법안 발의하셨어요? 저는 뭐 사실 일단 최상명 중재안이 천하람 중재안이 어떻게 보면 저의 1호 법안 격인데 네. 민주당 의원들 도장 받아서 발의하려면 오늘이라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 없다고 보고 네. 국민의힘 의원들 설득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렇게 쉽진 않고요. 네. 다만 그와 별개로 그냥 이제 그렇게 너무 정치적으로 이렇게 첨예한 거 말고 그냥 정책적인 법안들은 많이 준비하고 있고 네. 곧 발의하려고 합니다. 네. 아니 그 선거제 관련돼서 1호 법안 맞아요. 발의하신다고 하셨던 게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사실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네. 1호 법안을 내서 저는 조금 뭐 비슷하지만 정치개혁 법안일 수도 있고 뭐 좀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1호 법안이 솔직히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계속 내는 건데 뭐 저희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보수 정당 그리고 야당 제3정당 사이에서 이 개혁신당의 정체성을 뭐냐라고 여쭤보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우선 저희는 독립정당이고요. 네. 어느 정당과 뭐 인위적으로 연대하거나 합치기 위해서 타 정당의 눈치를 볼 생각 없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뭐 국민의힘과 어떻게 뭐 다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 계시는데 네. 근데 재밌는 게요. 저희는 국민의힘 안에 있을 때도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하면서 할 살았습니다. 말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싸가지 없다는 게 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말로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슨 뭐
미래 연대 가능성 때문에 뭐 국민의힘과 무슨 사이를 그런 거 할 생각 없습니다. 저희 그냥 저희 하고 싶은 대로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게 뭐 보수냐 진보냐 그 단어들이 굉장히 오염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보수냐 진보냐 이 단어가 오염돼 있다. 보수라고 하면은 너희 국민의힘 이중대냐 그러고 아, 진보라고 하면은 뭐 민주당 이중대냐 하는데 음. 저는 민주당이 진보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네. 국민의힘 보수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준석 천하람의 당이기도 하지만 네. 이원욱, 조홍천, 양양자, 양정숙 이런 뭐 금태섭 네. 이런 분들의 당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는 그런 면에서 소신파들이 모여 있는 정당으로서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네. 굉장히 실용적인 정치를 하려고 하고 네. 저는 이런 거를 잘하면 네. 저희가 주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를 막 어디 누군가의 이중대로 낙인 찍으려고 하는 시도에 굳이 뭐 얽매일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정치인이다 공식 질문인데요. 천하람 원내대표에게 정치란? 거창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네. 저한테 제일 재밌는 일입니다. 네, 재밌어요. 네. 저는 우리 공동체나 우리 국가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킬까를 상상하는 것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저에게 주어진 아주 좋은 뭐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가 정치를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 거에 더해서 그렇게까지 못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덕업일치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우리 정치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천하람의 정치라는 거는 좀 흐뭇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보면서 좀 유쾌하고 흐뭇하고 덜 짜증나고 그런 정치를 사실은 저는 좀 하고 싶고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래 맞아 천하람이 하자는 대로 하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약간 흐뭇하고 유쾌한 결과를 이끌어낸다면은 저는 그게 제가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한 좋은 영향력이 아닐까. 그래서 저의 궁극적인 꿈은 오늘 저는 처음에 대구에서 태어나서 순천에서 키운 정치인이고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그래서 약간 저를 매개로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오히려 좀 화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네. 거대한 꿈일 수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면 저는 영남에서도 천하람이는 대구 출신 정치인이지 그러시고 호남에서도 무슨 소리냐 천하람이 순천 출신이지 네. 라고 서로 가지려고 교집합이 있는 네, 서로 가지려고 싸우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고 그런 면에서 조금 자꾸 중재하고 타협하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네. 저는 그런 식으로 가르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좀 뭔가의 공통점을 좀 찾아내는 그런 정치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존재 자체가 지금 상징성이 교집합이 있는 통합. 아직은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뭐 이제 노력하는 과정이죠. 네. 네. 지금 이제 천하람 의원님 말씀하시는 정치를 들어보니까 정치가 재밌다고 하시는 천하람 의원님 덕분에 이제 국민의 삶도 좀 재밌어지면 좋겠다라는 좀 기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